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너무 피곤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악재는 모두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이 150bp 상당의 금리 인하 말이죠. 오늘은 향후에 추가될 수 있는 한 확률 절반 정도, 확률 50% 정도의 악재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까지 연준은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해왔었어요. 어려움이 빠졌을 때 그들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시장을 구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미친 시장에 휘발유를 뿌리는 불량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르던 증시를 늘 찍어 누르는 역할을 연준이 반복을 했었으니까요. 지난번 50bp 인하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틀 동안 강하게 반등하던 주가를 급락으로 반전을 시켰죠. 이 당시에 많은 월가 인사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이 100bp 인하 직전이라도 하루 9%나 급등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연준의 이상 행동 직후에 미국의 다우지수는요, 하루에 3,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전무후무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은 호재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왜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번번이 악재로 둔갑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연준이 이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과거에 보인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지난 1962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었던 시절에 구소련은 미국에게 엄청난 도발을 하게 되죠. 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 겁니다. 언제든 미국의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였는데요. 당장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지 않는다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3차 세계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사납게 움직인 적은 없어요. 지난 3주간의 주가 흐름과 이 금리의 흐름을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큰 폭의 공포였단 말입니다. 이 가끔 저를 걱정해 주시는 고객님들로부터 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전염력 그리고 무증상 감염 등의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미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맞습니다. 단지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10,000원짜리 상품을 5만 원으로 포장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진 본연의 위험성보다도 훨씬 더 크게 과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었지 않습니까? 어떤 바이러스도 지금과 같은 연준의 행동을 유인한 적은 없어요. 홍콩 플루는 80만 명이나 죽였고 스페인 독감은 전 인류 30명 중에 1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연준은 이렇게까지 과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바이러스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무섭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 또 있나요? 혹시 보름달이 뜨면 좀비가 돼서 사람을 물어뜯는데 혹시 저만 모르고 있었던가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실제로 JP모건은 1100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하이힐드 크레딧 스프레드에서는 보통 디폴트 비율이 8%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스프레드는 이제 2000베이스 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시장 폭락과 더불어서 하필이면 유가도 덩달아 폭락을 했기 때문이었죠.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어도 20-30% 내외의 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부채 위기라는 말이 자주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조만간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솔솔 피어납니다. 현재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과 레버리지론 잔액이 각각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기업 부채의 1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도 가능한 회사들이 그만큼 많아졌단 말이고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용위기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위험이 심각한 걸까요? 네, 매우 심각합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트라이포인트라는 회사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만약에 10개 이상의 에너지 기업들이 더 부도가 난다고 해도 전혀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망한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은행들이 시스템 위기에 빠지는 것은 트리플 A 등급의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한계 기업들은 100개가 부도가 나도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지 않아요. 물론 요즘 CLO 말씀을 많이 하세요. CLO가 아주 중요한 뇌관으로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 이 레버리지론의 60%가 CLO로 증권화돼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CDO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CDO와 달리 CLO는 공적 신용공여가 절반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노출도가 10% 내외입니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모든 파생 상품과의 결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과거 CDO처럼 폭발적인 연쇄 반응도 없어요. 뭐 증권화된 것들은 대부분 금융권에서 찝어가긴 했지만 개인들에게 재판매되어서 위험은 충분히 분산 전가되어 있습니다. 박 이사님 프랍 거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신다면요. 그럼 우리 좀 더 현실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죠. 현재 미국의 에너지 산업 중에서 모든 정크 등급, 그러니까 BB 이하의 회사들이 몽땅 다 줄도산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뭐 그 정도 가정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매년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 왔어요. 체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은행들의 체력은 튼튼합니다. 또 상위 운용사들의 전체 운용자산 대비 에너지 산업 정크체에 대한 익스포즈 비중은 평균 0.35%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금융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완벽한 허풍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행동은요. 너무너무 과도했습니다. 150bp라니요. 롱텀 캐피탈이 부도가 났을 때도 한 달에 25베이스 포인트씩 3달에 걸쳐서 75베이스 포인트 내렸을 뿐입니다.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때도 한 번에 내린 것이 50bp가 최대 폭이었어요. 지금은 명백히 금융위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그보다 심하게 과도하게 150베이스 포인트를 무려 2주 만에 인하를 합니다. 게다가 연준은 금리만 인하한 것이 아닙니다. 거의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했는데요. 양적 완화 규모도 지난 2차 양적 완화 규모 6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7천억 달러였고요. 심지어 지준율도 0%로 해서 이론적인 유동성 팽창의 한계를 없애버립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는 CPFF를 설치해서 CP도 그러니까 커머셜 페이퍼죠. 기업엄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해도 그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등외 회사채 매수 정도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했어도 150bp는 없었어요. 신용위기가 있었어도 150bp는 없었어요. 심지어 3차 세계대전 위기에서도 최근 연준의 괴기스러운 행동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연준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악재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가 오히려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당연히 연준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거론해드렸었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수요단의 위축에 작용하도록 고안된 거예요. 바이러스로 인한 충격에는 전혀 효용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적을 겁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총알을 모두 공포탄으로 날려버린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100bp 인하 직후 월가에서 연준에 대한 비난이 꼬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피터 부크바 아시죠? 브루클린 투자자문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봐라. 바이러스를 고칠 수는 없다. 라면서 연준의 정책을 비난합니다. 엘 에리언, 이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인데요. CN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는 수요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유효한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집을 떠나지 않는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을 바꾸진 못한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미국의 최고 은행 규제 담당자였던 쉘러 베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지금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이 금융위기냐?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현대차 아시죠?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고작 1,007대에 그칩니다.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7.4% 추락한
최악의 수치였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금리를 내려준다고 현대차가 팔리지도 않은 차를 더 투자하고 더 많이 생산할까요? 도무지 금리를 150bp나 내린 연준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공급단의 문제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수요단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 만약에 그런 전제가 필요하다면 정말 150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는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 탄환으로 남겨두었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좀 더 잦아들고 수요단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나 금리를 내렸어야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월가의 주된 생각이란 말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연준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라는 가정은 그 월가 전문가들의 모든 주장들은 오로지 시장 문제를 바이러스로 국한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오해입니다. 연준의 노인들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금융에만 몰두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로 인정된 분들만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연준입니다. 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요.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이른바 나르시시즘을 기본 옵션으로 장착해서 출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빈천한 수준의 상식으로 연준이 웃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의 그 대담함이, 담대함이 몹시도 부럽군요. 한두 명 정도라면 연세가 드셨으니까 노망이 걸렸었어 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요. 메스터 총재 딱 한 명만이 75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원했고 나머지는 몽땅 100bp였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만하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연준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친 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미 거론해 드렸던 것처럼 채권 시장의 정상화를 노린 위기감의 조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입증됐죠, 이번 주에. 지난 3월 12일 ECB 통화정책회의는 놀라웠습니다. 시장에서는 10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를 뒤집고 동결돼 버렸어요. BOJ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원래는 3월 18일, 19일 사이에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보다 이틀 앞당겨서 16일 오후 12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ETF에 대한 매수를 연간 12조 엔으로 확대하는 등 몇 가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역시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잖아요. 주가는 지금 급락 수준을 넘어서 폭락하고 있는데 연준은 달랑 2주 만에 12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ECB하고 BOJ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니죠. 이쯤 되면 3월 4일 이후 시장 하락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무엇 때문이었느냐라는 부분은 깔끔하게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제 고객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는데요.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는 미국 외에서 더 많이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는 대통령 되자마자 이 기축통화로 쓰여야 되는 달러를 미국으로 죄다 되돌리는 만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릅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기축통화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 위기인데요. 이 달러를 통제하는 연준으로서는 이 트럼프의 실책을 어떻게든 돌려놓고 싶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전에는 연준과 싸우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이 많이 죽었었어요. 요즘에는 죽지는 않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때마침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 했잖아요. 연준이 슬쩍 미친 척하면서 50 베이스 포인트 인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이러스 관련 뉴스를 조금 더 과장되게 포장해서 괴기스럽게 만들죠. 잔뜩 겁을 먹은 미국의 소비자와 또 유럽의 소비자들이 사재기를 할 때 더불어서 방콕할 때 이때를 즈음해서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100bp의 추가 인하를 투하해버립니다. 눈이 살짝 돌아간 연준의 표정을 보고 시장의 공포 분위기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그 바람에 빅스 변동성 지수죠. 84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지난 40년 동안 없었던 기록이에요. 금융위기 때 세웠던 기록도 고작 80.74에 불과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100bp 폭탄이 투여된 직후에 기록한 이 다우지수의 낙폭 13.06%는
심지어 1929년 대공황 때보다도 깊었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연준은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스왑라인 적용금리를 OIS 플러스 25베이스포인트로 기준치 대비 25베이스포인트 인하하면서 달러가 필요하면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주겠다라고 공포한 것이죠. 바야흐로 미국 달러의 해외 반출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아요, 박 기사. 거두절미하고 그럼 주가는 어디까지 빠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초보 전문가였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있다고 믿었었어요. 쉽게 말해서 5만 원이던 것이 4만 원, 3만 원까지 하락하면 싸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는 저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것은 연준이잖아요. 그들이 멈춰야 주가 하락도 멈춥니다. 저점을 알려면 봉황, 그러니까 연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참새 수준의 제시견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12달 항상 똑같은 재료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수학적으로 정해진 증시라면 저도 일하기가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만 주가를 찍어내리는 악재는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같은 악재라도 그 세력이 바람처럼 자주 변합니다. 이 지난주에 남동풍이 불었다가 북서풍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 보죠.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책무입니다. 지금 북서풍으로 바뀐 것을 빤히 보고도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남동풍 분다고 얘기했어. 오늘에도 또 남동풍 분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우겨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3월 3일 이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이에요. 그때는 연준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샌더스 악재와 바이러스가 대략 8대2의 비율로 작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연준의 기행과 더불어 바이러스가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으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 장세예요. 연준은 5년 이상 강하게 왜곡되어 있던 채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악당이 되었어야 했는데요. 이 재료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한계는 독일과 미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기준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2주간 150베이스포인트 인하로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오로지 그 재료만 기준한다면 주가는 이미 바닥 근처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률은 50%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또 하나 50%의 확률을 생각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연준의 계산에, 연준의 머릿속에 달러의 추가 확산을 위한 공포감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어떠한 시도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풀어내는 은밀한 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가 2,000달러의 현금을 모든 미국에게 쓰고 미국인에게 쏘겠다라고 해도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만 주가 하락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저점은 오로지 세계 각국이 달러 수합을 통해 달러를 차입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어야만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확률은 50%입니다. 미국은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그중 70%는 소비로 구성됩니다. 바이러스를 빌미로 모든 사람들을 방콕으로 발을 묶어버린다면 이제부터는 수요단의 충격이라는 전혀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뉴욕에서는 시장이 직접 주민가옥 대피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는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고 칭하면서 노인들은 집안에 머무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폭락장이 몹시도 두려웠어요. 지금은 물론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단지 속상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좀 제거해 드릴 수 있다면 뭐든 하고 싶습니다만 방법이 딱히 없다라는 것이죠. 와우넷 홈페이지에 제가 가진 모든 금융 지식을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뒀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적어도 시장에 대한 두려움만큼 떨쳐내실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보이면 두렵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바닥을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DMI 편이라도 꼭 참조하셔서 남은 현금을 귀중히 쓰시기 바랍니다.